올해 1월부터 외국인들이 한국을 팔았던 거에 대해서 좀 주목해야 한다. 금리 인상은 긴축인데 긴축은 신흥국에게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서베이 조사로 인한 소비나 이런 거에 대한 악관 지수는 이렇게 높은데 반해서 하드 데이터는 전혀 따라가고 있지 못한 거죠. 오늘 모신 분은 인모스트 투자자문의 장재창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금 지난주부터인가요? 지지난주서부터 디램에 대한 어떤 피크아웃 논란, 네. 그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무차별한 매도, 그리고 그 이후 또 테이퍼링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 이런 것들로 한국 시장이 되게 어려워졌단 말이죠. 많이 맞습니다. 빠졌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 시장은 괜찮은데 네, 네.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이제 하락장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전체 시장 네, 네. 공포거든요. 네, 맞습니다. 가지고 있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 굉장히 엄청난 스트레스가 나타나고 있는 한국장이 빠진 것도 그렇지만 미국장도 사실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면서도 그 탐욕 공포 지수 같은 그러니까 피어인 그리드 지수로 공포 국면에 있는 걸 보면 상당히 스트레스는 높은 구간이고요. 지금 한국의 하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예를 들면 반도체에 대해서 의견이 안 좋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도를 했다라는 부분과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그 경기나 실적이 피크아웃을 칠 거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하락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앞으로 한국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최근에는 부각됐었는데 그러니까 환율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 한국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매도한 거는 전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제 금방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외국인이 채권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한국 채권을 사고 있다라는 거고 이머징 마켓에 그런 어떤 EMBI라는 이런 위험을 나타내주는 인덱스가 있는데 이쪽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흥국 관련해서 한 움직임도 전혀 아니었다라고 그런 걸 보면 이제 한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산 배분에서 비중을 줄이는 매도가 좀 더 많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7월, 8월 동안의 매도는 사실 좀 헤지펀드 쪽에서도 많이 나온 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매도가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좀 디테일한 얘기지만 저희가 올해 좀 IPO 중에서 대여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IPO 대여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ETF 인덱스들 중에서 되게 코스피 200이라든지 아니면 대형주 위주로 된 인덱스들이 얘네들을 편입을 시켜야 되는 그렇죠.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사실은 인덱스는 코스피하고 똑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똑같이 따라가기 위해서는 대여가 들어오면 대여를 빨리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당연히 기존에 있던 애들을 좀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온 카뱅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런 SK 쪽에 그런 커다란 크래프톤도 마찬가지 그런 IPO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한국의 ETF에 편입되는 최종 기간이 언제냐면 9월 둘째 주입니다. 네, 만기일 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대형주들은 다 계속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하락을 노린 투자도 헤지펀드 같은 데들은 굉장히 많지 않았겠냐. 이런 부분들이 또 있었고 반도체에 대한 특별히 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된 의견들은 타당한 의견들이 좀 있었으니까요. 다만 그게 다는 아니다라고 싶은 거는 우려하는 그런 메모리 쪽에 관련된 우려 사항도 사실 한국이 그 관련된 디램들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사실 서버 디램이나 랜드 쪽도 굉장히 더 높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이런 매도라고 볼 수는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 전체적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이나 신흥국을 좀 줄이는 기간이었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올해 초부터.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도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 미국 경제는 정말 좋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서 미국 쪽으로 들어가는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사실은 이게 이번에 벌어진 일들이 그거죠. 한국에서 매도를 해서 신흥국에서 매도를 해서 그 돈이 미국 쪽으로 투자가 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이해를 하게 되면 지금의 어떤 상황이 이해는 되는데 네네네. 문제는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서 계속 하락하는 일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료 좀 잠깐 봐주시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번 사태와 같은 그런 한국 매도, 그다음에 신흥국 매도 이런 부분이
이번에 뭐 이유는 여러 가지 특별한 이유처럼 보였지만 좀 반복된 일이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리세션이 오고 나서 리세션의 어떤 그러니까 아주 최저점을 확인한 뒤에 1년 정도 지나면 지금 보시면 이 세 번의 경우에도 똑같이 이제 T라는 게 뭐냐면 그 최저점들을 말하거든요. 최저점이 지나서 1년 정도 지났을 때 대부분 다 한국 특히 신흥국을 매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왜 나타났냐면 경기가 진짜 좋아지느냐에 대한 의구심에 의한 그런 의심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매도가 반드시 나타났고 이런 의구심 구간이 최소 6개월이 진행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가지는 의문이 아니 지금 그래서 빠졌다는 거 알겠다. 근데 앞으로도 그러면 이 의구심이 타당하냐? 그 사실을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반복된 걸로만 보면 전혀 개연성이 없었다. 왜냐하면 이런 의구심이 있었던 구간에 하락한 뒤에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 상승장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걱정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매도해서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타당하다면 혹은 그런 일들이 맞는 거라면 미국은 과연 그럼 정말 충분히 투자할 만한가를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했는데 미국도 무너져 버린다거나 그렇다면 그 생각은 틀린 거니까요. 그렇게 봤을 때 현재 미국에서는 의심 구간이라고 말할 만큼 신고가는 갱신을 하고는 있으면서도 미국 자체 내에서는 상당히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의심들이 있다. 그 의심에 뭐 당연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게 뭐냐면 여기도 여전히 피크아웃에 대한 걱정이거든요. 미국 경제도 지금 뭐 피크아웃 아니냐 이것이 네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오늘 얘기를 꺼낸 이유가 이게 의심 구간이고 반복되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당연히 반복되는 통과 의뢰 같은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미국이 지금 미국의 피크아웃 논쟁이 사실이 아니다. 피크아웃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어느 정도 증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보시는 지표들은 보면 왜 피크아웃에 들어갔는지, 피크아웃 논쟁에 들어갔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요.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가 이게 굉장히 이쪽에서는 중요하게 보는 지표인데 다 거꾸러지고 있는 주인 거죠. 예,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제조업 지표가 있는데 왜냐하면 수요가 살아나야 되고 소비가 살아나야 되니까 제조업 지표가 안 좋게 나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소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특히 미국은 소비가 60% 이상이에요. 근데 그렇죠. 소비 심리 지수도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으니 실제로 이 미국 시장에서는 우리도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이제 실적이나 경기가 피크를 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안을 뜯어서 좀 더 자세히 바라보면 실제적으로는 피크아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적 피크가 아닌 이유는 재고율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이 재고율 하락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 번 출연해서 말씀드릴 때 리스타킹이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네. 그게 뭐냐면 재고가 없어진 상태에서 수요가 확 늘었을 때 엄청난 주문 생산을 하게 되고 그 여전히 재고율이 계속 낮은 상태로 있으면서 쌌을 때는 한 3년씩 이렇게 과잉으로 주문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재고 조정이라고 말하는 재고 조정이 현재 지금도 나타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상당한 큰 편차. 예를 들면 재고와 생산의 차이가 지금 보시면 이만큼이나 크게 이제 차이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아직 재고 지수가 충분히 낮아서 예. 재고가 많지 않으니까 채워야 될 물량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그렇죠. 만약에 소비가 죽는다고 했을 때는 딱 알 수 있는 건 이건데 물건은 있는데 실제 주문자가 적어서 없는 게 소비가 약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소비는 소위 말하는 공급이 쇼트가 나면서 나오는 그러니까 그 생산을 덜 해서 혹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배송 속도 같은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ISM 지수가 낮게 나왔거든요. 50을 넘기는 했는데 ISM 지수가 뭔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구매 공급자 관련된 그러니까 미국으로 말하면 이 주문이 들어오면 그거에 관련돼서 공급을 하는 그런 쪽에 있는 그 지수를 낸 거기 때문에
이게 50을 상회했다는 얘기는 이 제조업 지수가 아직 좋다는 얘기긴 한데 왜 위기감을 줬냐면 크게 하락했어요. 전달에 비해서. 전달에. 예. 그래서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보시면 좀 뜯어보면 이렇다는 거죠. 이 ISM 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 중에서 배송 속도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낮아서 나온 하락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얘만 갖고 딱 이거 소비가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항상 이런 의심 구간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가 서로 반대의 것을 말해준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소프트 데이터는 어떤 의미냐면 미국에서 중요한 데이터긴 한데 그 지표 중에서 주로 심리 지표, 그다음에 서베이 지표들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컨퍼런스 소비자 신뢰 지수, 미시간 소비자 신뢰 지수, 뭐 경기 나악관 지수, ISM 조금 전에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 이게 전부 서베이로 답을 받는 그런 거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산업 생산이나 소비, 고용, 재고 같은 건 하드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수치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거 지금 같은 똑같은 의심 구간이었던 2017년도에 보면 이 서베이 조사로 인한 소비나 이런 거에 대한 악관 지수는 이렇게 높은데 반해서 하드 데이터는 전혀 따라가고 있지 못한 거죠. 이렇게 데이터가 서로 양방향을 심지어는 미시간 소비 지수하고 다른 연은의 지수가 다를 때도 있을 정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서로 데이터가 다른 걸 말해줄 때도 있는데 이때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게 왜 전형적으로 나타나느냐 지금이 의심 구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매번 이런 식으로 경기가 진짜 좋아지느냐에 대한 논쟁은 있어 왔고 그런데 사실 경기가 실제로 좋아지느냐를 저희가 판단할 때 지금 당장에 나오는 그런 지표보다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재고 지표라든지 그 다음에 생산 지표라든지 그 다음에 운송 관련된 지표라든지 뭐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더 맞은데 그런 쪽들로 봐서는 현재는 피크아웃 논쟁에 들어갈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신 미국의 어떤 데이터들을 봤을 때 지금 결코 그 피크아웃, 그러니까 시장이 꺾이는 실제적인 위협될 만한 그런 요소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렇다면 한국 시장, 네. 한국 시장은 왜?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사실 그런 논란은 있지만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주가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한국 네. 시장은 실제로 하락을 하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유가 뭘까? 이거죠. 이것도 이제 자료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요번에 한 달 정도 집중적으로 2주 정도 이제 하락했는데 특별히 제가 이렇게 저희가 겁나고 힘들게 됐던 이유는 환율, 그러니까 $1 환율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환율이 그렇죠. 원화가 약세가 되는 게 같이 나타났고 그 강도가 워낙 환율 쪽에서 강했기 때문에 이게 보통은 상당한 위험 사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가 주종으로 갖고 있는 반도체 위기설이 나왔고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나타났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 같은 이유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환율 관련해서는 엔화와 관련된 매도였다라는 거를 지금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원화를 팔고 엔화를 사는 엔화가 급격하게 약세로 들어갈 글로벌 때는 투자자들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가 문제가 있냐면 환율 시장이 좀 저희 경제 규모에 비해서 작아요. 자체 시장이 없습니다. 브로커를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그 트래픽 잼이 일어나면 아주 어떤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확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맞습니다. 아직은 저희 환율 시장은 아주 선진국 시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최근에 엔화가 갑자기 이제 지금 사실 올해 말까지 엔화 약세를 대부분이 예상하거든요.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그래서 이럴 경우는 원화는 엔화하고 비교해서 항상 이렇게 비교 통화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개를 갖고 차익 거래처럼 하거든요. 그래서 엔화를 사면 원화를 팔고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환율 관련해서는 그런 쪽 영향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왜냐하면 환율 쪽 일하는 분들이 이유를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 큰 거는 이제 배당 송금이 이번에 워낙 컸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나라도 이제 ESG 때문에 배당금이 굉장히 늘었는데 저희 나라는 우리나라는 또 착각했어요. 우리나라는 그 대기업일수록 외국인 비중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배당금이 나오면 이게 바로 송금 처리돼요. 그러냐고 이번에 환율에 그런 영향을 받았다. 제가 사실은 제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환율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코스피가 하락한 거에는 이게 한꺼번에 같은 이유가 아니었다라는 게 좀 중요하고 지금 보이시는 차트는 뭐냐면
사실상 올해 1월부터 외국인들이 한국을 팔았던 거에 대해서 좀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지나간 두세 주 동안에 외국인이 7조 팔고 거기서 삼성전자만 6조 5천 팔고 이건 우리가 들은 숫자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작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특히 올해 1월부터 외국인이 주식을 판 거는 엄청나게 큰 금액이었어요. 제가 숫자로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여드리기 전에 지금 보시면 오른쪽 아래 봐주시면요. 과거 지금 같은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규모하고 기간, 이 이슈들이 나와 있어요. 이벤트들이죠. 사실 한국은 좀 슬픈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유가 다 각자 자기네 나라 이유인데 그렇죠. 파는 건 한국에서 팝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테이퍼링은 좀 덜한데요. 금리 인상 만약에 본격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하거나 이런 식이 됐을 때 항상 크레딧 리스크가 신흥국에 발생해요. 그렇죠. 한국에 발생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제 크레딧 관련된 흐름이 나오면서 돈이 유출되고 그러면서 어려움들이 생기다 보니까 과거에도 이렇게 글로벌 이벤트 때 한국의 외국인 매도가 항상 따라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규모를 한번 보세요. 2011년도에 팔았을 때 10조 원이었잖아요. 네. 6조 원, 10조 원, 5조 원, 17조 원 막 이랬는데 이번에는 거의 28조가 됩니다. 작년부터 따져보면은. 지금은 이제 22조로 여기 나와 있지만은 코로나랑 다 합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합치면은 사실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팔았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락률을 한번 보시죠. 하락률을 이 6조, 10조 팔았을 때 14% 빠졌고 9조 팔았을 때 14% 빠졌는데 이번에 거의 합쳐서 두 개를 합치면 30조 이상 가는 그런 하락 그 매도에서 예, 하락률이 4%? 지난주까지 하면 6% 빠졌었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은 외국인 매도는 매번 이렇게 나타났었고 이런 매도들은 대부분 다 뭐였냐면 글로벌의 시장에 관련된 어떤 변화를 대비하는 자산 배분 차원에서 매도들이었고 제가 이번 올해 들어서 매도한 외국인들이 누가 팔았는가를 찾아봤더니 지금 한 7, 8월 달에 주로 매도한 건 영국 쪽에 이제 헤지펀드나 이런 쪽들이었긴 한데 그러니까 일시 자금들이죠. 좀 단기 자금들인데. 예. 그런데 올해 1월부터 대부분 팔았던 건 연기금이나 미국의 재단 그 학교 재단 같은 쪽들이 많이 팔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단기 매매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매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롱텀 투자자들이 있거든요. 미국 쪽에 있는 롱텀 투자자는 한국을 매수하기까지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 왜 전체적인 흐름이 있었을까라 보면 바로 이런 모습 때문인데요. 보시면 사실 좀 엄중하게 저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게 과거 직전번에 테이퍼링이 시작됐던 구간이에요. 실제 테이퍼링은 요때 2014년도에 진행됐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장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좀 밝은 색은 나스닥이고요. 청색은 S&P예요. 네. 미국 지수고 요 밑에 있는 건 요건 한국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요. 그런데 미국에서 테이퍼링이 시작돼서 금리 인상까지 가는 동안 미국은 변동성은 컸지만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는 그 중간에 2018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그런 호재 구간 동안에 이렇게 올라가긴 하지만 결국에는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이 테이퍼링이나 이런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도하고 빠져나가는 변동성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7년도 이후에 이제 테이퍼링 이후에 실제로 금리 인상기에 들어갔었거든요. 2017년도에. 실제 금리 인상기에서도 저희 한국장은 같이 올라가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다른 길을 가죠. 예. 이거는 사실 국내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내 문제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하는 이 기간 동안에 미국은 우상향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이유가 뭐냐? 결국 한국 시장이 가진 취약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매번 반복돼 오지만 위기가 오고 통화 정책이나 유동성에 의해서 미국 시장이 올라가고 전 세계 시장이 올라가는 구간의 초입 부분에는 항상 미국만 좋은 시장이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그레이트 다이버전스라 그래서 미국 시장만 올라가고 나머지 시장이 안 좋아. 특히 신흥국에서는 돈이 빠져나가는. 그래서 예전에 유명했던 단어가 프레질 5. 예, 이게 뭐냐면 돈이 빠져나가서 취약해지는 5개 국가라 그랬거든요. 네. 브라질 뭐 이런 지금 마찬가지 미국 먼저 금리를 올린 국가들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예, 그런 것처럼 그런 모습이 이번에도
생각보다 사실 한국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미국 시장의 어떤 소비가 살아 있었지만 소비가 그러니까 코로나가 왔지만 소비가 죽지 않아서 특히 재정 정책에 의해서 소비가 많이 나타날 때 무슨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미국은 셧다운을 해버리는 바람에 모두 다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 그랬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한국과 대만과 중국, 특히 한국이 그 수혜를 입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에서 차이를 벌려놓은 건 아마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전 세계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약간 자산 배분을 바꿔오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도 그런 면에서는 저희도 매번 마찬가지지만 저희는 한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 환율의 영향을 받고 한국 주식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꼭 한국만 투자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2013년도 테이퍼 텐트럼이 있었을 때 일시적이었지만 결국은 상승으로 선을 했다. 그쵸. 이 얘기는 미국의 얘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건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발작이 일어나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러나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으나 결국은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거는 미국의 경우지 우리 같은 경우는 더 그 이후로 계속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어저께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리고 브라질이라든지 멕시코, 터키 이런 쪽들은 올리고 있는데 신흥국이 왜 미국도 아직 테이퍼링이 안 들어갔는데 더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특히 중국을 잘 기억해 보셔야 되는데 중국은 올해 초부터 갑자기 군데군데 긴축의 모습을 보여왔어요. 전체 긴축은 아닌데요. 그럼 왜 그럴까? 신흥국은 좀 어쩔 수 없는 긴축을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테이퍼링은 그래도 충격이 좀 덜합니다. 왜냐하면 테이퍼링은 공식적으로 긴축이 아니에요. 긴축을 들어가기 위한 첫 단계에 속할 뿐이지 실제로 푸는 돈을 줄이기만 할 뿐이지 푸는 건 계속 풀거든요. 그런데 금리 인상은 긴축인데 긴축은 신흥국에게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가계부채가 아주 심각한 상태라면 쇼크가 올 수 있죠. 그런 면에서는 저희는 테이퍼링도 문제없어. 다 뛰어넘을 수 있고 금리 인상도 이건 아주 좋은 케이스야.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시 현상을 가지면 안 되는 게 이제까지 데이터로 테이퍼링 이후에 급락 후 급반등 혹은 이렇게 그 상승으로 갔던 거는 미국의 경우지 네. 우리 신흥국 특히 한국의 경우는 아니었다. 네, 한국은 그렇죠. 상당한 시간 동안 횡보 하향 네. 뭐 이런 어떤 조정의 시간을 가졌었다.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릴 때 2017년 이후에 우상향하는 미국장과 달리 갔던 이유는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사실 전 세계가 가졌던 그 통화 약세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정치권들이 사실은 경제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과거에는 2013년도에는 그랬지만 이번에 역시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어떤 시장이 흔들릴 때 미국은 상승하더라도 한국 시장은 과거처럼 그렇게 어려울 것이냐 혹은 네.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가 과거하고 다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코스피를 구성하는 코스피 200을 대부분 구성하는 200 종목이지만은 가장 영향을 많이 차지한 40% 50% 차지하는 시가총액 10위까지의 그 높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구성이 바뀌어 있어요.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아에서 독보적으로 우월할 만큼 소위 말하는 신경제 주식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뭐 플랫폼 기업들 뭐 네이버 카카오가 들어와 맞습니다. 있고 하니까. 네네, 이미 저희 장은 달라져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또 있죠?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미 중국이 먼저 관리에 들어간 것처럼 저희도 지금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게 버블, 자산의 어떤 그 과다한 어떤 이런 그 높아진 이런 것들이 만약에 긴축에 들어갔을 경우 충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대비하는 모습들이 말하자면 학습 효과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당했지만 이번에는 안 당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정책적으로.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뭐 어쩌면 선제적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는 네,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좀 이게 제가 헷갈리는데 과거의 데이터를 봐서는 우리 신흥국 한국 시장은 테이퍼링 이후에 어려워질 것이다. 미국은 올라도.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이런 변수 두 가지 변수로 인해서 우리도 같이 오를 것이냐 아니면 과거처럼 내려갈 것이냐 이제 우리가 뭔가 판단을 해야 될 건데요. 네네네.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아마도
좋지 않은 평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려갈 말을 것으로 하면. 본다? 근데 내려갈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알 수 아직 없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지금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한 몇 달에 걸쳐서 제가 올 때마다 미국 중심의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드려왔는데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국이 어떤 정책에 의해서 어떻게 갈지는 내가 바꿔놓을 수는 없지만은 투자는 내가 정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할 때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승이 담보돼 있는 확실한 쪽들의 비중을 높이고요. 그럼 한국 투자 너는 한국 투자 다 빼냐? 저는 뭐만 남겨놨냐면 사실 그 한국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는 소위 말하는 이 전기차 관련된 이런 식의 2차 전지. 네네 소위 말하는 테마라고 말하는 것들만 딱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가지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 이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부분 다 ETF로 투자를 하는데 업종이 다 투자돼 있는데요. 좋게 보고 있죠. 그래서 뭐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다릅니다. 사실은 한국이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알 수 없다라는 거 생각을 하는데 긍정적인 면은 뭐가 있느냐. 지금 미국이 글로벌 밸류체인이 아니라 자국 내에다 제조업을 부흥시키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반도체 M&A가 오늘도 그 웨스턴 디지털 키옥시아 관련된 얘기도 다 그쪽이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한 2년은 한국이 필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미국에 상당한 투자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들의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는 이 상황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과거의 경우를 봐서는 한국 시장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아까 얘기하신 그 두 가지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상승한다가 아니라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켜봐야 된다. 네, 그래서 비중은 사실 미국이 이제 70% 80%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한국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지켜보면서 미국의 그 밸류체인 내에 들어가 있는 업종, 섹터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거 조금 섬뜩하긴 한데 근데 데이터가 어쨌든 그러니까 저도 이제까지 계속 착시 현상을 가지고 있었던 게 2013년 이후로 주가는 우상향으로 올라왔다. 그러니까 테이퍼링 텐트럼 있다 하더라도 괜찮을 거야. 그러나 그렇게 낙관하기에는 데이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네요. 사실은 굉장한 오해와 굉장한 질타를 받을 수 있는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는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한국에 관련된 거에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오리엔트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투자는 좀 더 객관성을 띄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객관적으로 더 안정성이 담보된 쪽이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연 어느 쪽의 비중을 높여야 될 거냐. 이런 면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결코 한국장이 나빠진다. 한국장은 앞으로 좀 안 좋다.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아니고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항상 미국만 좋아지는 장이 왔었고 그럴 때 힘들어졌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신흥국도 좋아지는 장이 오니 뒷부분에 신흥국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현명해 보였다. 예, 하여튼 그 아까 그 말씀이에요. 홍길동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러니까 뭐 아마 들으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단언하기는 어렵다. 이 정도로. 맞습니다. 예, 네네. 그냥 너무 낙관은 하지 말자. 네. 과거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테이퍼링 이후에 주가는 올랐다. 이 말에 착시 현상을 갖지는 말자. 네, 이 정도로. 저는 포트폴리오로 대응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죠.